저축은행들의 실적이 과거 대규모 부실로 인한 적자를 털어내며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과 부동산 PF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구족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미국 최대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품목별 관세와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재건축 재개발 분양이 애초 계획보다 10,000가구 이상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가계 상환부담 증가가 우려되자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대출금리가 낮을 경우 급증하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영업에만 열중한다는 비판을 듣는다며 난처함을 토로합니다. 높아도 낮아도 문제인 대출금리, 왜 그런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일 수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과거 부실로 인한 적자를 털어내며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순이익과 자산이 증가한 것은 물론 연체율과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 비율까지 개선되면서 건전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과 부동산 PF 관리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규모 부실과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들이 올 들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올 1월부터 9월까지 순이익은 7,64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9월 말 현재 총자산은 49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 원이나 증가했고 자기자본도 5조 8천억 원으로 8천억 원 늘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건전성 지표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6.9%로 지난해보다 2.3%포인트 낮아졌고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채권의 비중을 뜻하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 역시 7.8%로 지난해 말보다 2.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총자본 비율도 14.7%로 지난해보다 0.56%포인트 올랐습니다. 윤창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감독국장은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 상황이 점진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회 분석 결과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가 하락할 경우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2%포인트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건설업의 경우 제조, 서비스업에 비해 경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PF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를 앞두고 국내 직구족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직구하는 품목과 국가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팁을 소개합니다. 국내 직구족이 손꼽아 기다려온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한국 시간으로는 25일 오후 2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과거 직구 대상은 미국 의류와 패션 잡화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PC, 청소기 등 소형 전자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최대 70%에서 80% 싸게 직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직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따져봐야 할 점도 많습니다. 우선 미국 내에서 주마다 소비세가 다르기 때문에 물품별 세금을 따져봐야 합니다.
배송비를 포함해 $200 이하 직구 품목은 관세가 면제지만 $200가 넘는 상품들은 품목별로 관세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이 금지된 특정 성분을 함유한 식품류와 의약품 등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할인가만 확인하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관세나 환율 등 추가 비용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알뜰한 쇼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율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쇼크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원달러 환율이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국내 직구 쪽에 느끼는 체감 할인폭은 예년과 다를 전망입니다. 전자제품의 전압이 미국과 한국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볼트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최대 6병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주류는 1리터 이하 1병까지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점도 숙지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연내 전국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되는 일반 분양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10,000가구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이 강화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전국에서 연내 분양 예정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은 6,257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일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조사됐던 16,725가구와 비교하면 10,000가구 이상 크게 줄었습니다. 당초 연내로 예정됐던 공덕 SK 리더스뷰와 월계 2구역 아이파크 등의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업계에선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이 철거 완료 이후로 강화되는 등 탓에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서의 경우 철거가 모두 끝나야 발급이 되도록 강화됐고요. 정비사업의 대출보증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야 가능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는 곳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내 정비사업 분양에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률은 다소 낮게 나타나겠지만 가수요가 빠지면서 청약 수요가 계약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내 일반 분양 예정인 재개발 단지는 경희궁 롯데캐슬과 신촌 그랑자이 등 전국 9곳 4,650가구입니다. 재건축 단지는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와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등 10곳 1,607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서울과 부산에서 전체의 72%에 달하는 4,519가구의 물량이 집중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최근 치솟는 대출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일단 서면 조사를 통해 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살펴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현장 조사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데다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융증권부 정은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기자, 이 금융당국에서 조사하겠다,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결국 시중은행들 금리 올리는 거 자제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신규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만기 10년 이상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으면 지난 8월 평균 금리로 계산할 때 연간 이자가 566만 원입니다. 그런데 10월을 기준으로 하면 602만 원으로 40만 원을 더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최근 비판을 받는 것이 금리 상승세를 이끈 것이 가상금리라는 점입니다. 가상금리는 각 은행에서 마진과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알아서 정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 조달 기준금리는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평균 대출금리는 지난 6월 연 2.91%에서 지난달 3.01%로 뛰었는데요. 이 기간 조달 기준금리는 0.02%포인트 떨어졌는데 가상금리는 0.12%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여전히 이렇게 사상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이렇게 가산금리만 올리게 되면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은행들이 이렇게 가산금리 건드린 이유는 뭡니까? 네, 은행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리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영업에만 열을 올린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또 반대로 대출금리를 너무 높게 잡을 경우에는 은행이 이자 장사만 한다는 비난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쉽사리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지난 8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부터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서 대출 증가 속도와 양을 조절해왔습니다. 이 수단이라는 것이 결국 가상금리를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정도인데요. 특히 올 상반기 대출 잔액이 돋보이게 늘어난 일부 은행들은 증가폭을 줄이려고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은행들도 대출 증가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인 건데요. 가상금리를 올려 은행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라는 정부 정책 방향을 따랐다는 것이 은행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저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를 생각하면 낮은 금리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또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이게 또 가계 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금융당국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진흥석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주 임원회의에서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과대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은행장 간담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쉽게 말해서 대출 너무 많이 받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계대출이 빠르게 느는 가장 큰 원인은 저금리인데 대출금리는 또 낮게 유지하라는 것처럼 들리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한 주 만에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받은 셈인데요. 사실 가상금리를 제외하면 금리 인상은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달 미국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고 최근 시장금리도 오름세를 타고 있어서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동안 최저 기준금리에도 은행들은 가계부채 속도 조절을 이유로 가상금리를 올려왔기 때문에 반대로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만큼 가상금리를 낮춰서 가계 상환부담 충격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대출금리가 치솟자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높아도 낮아도 문제인 대출금리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증권부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국화재가 1년 만에 보험료를 또 올리기로 한 데 이어 대형 손보사들도 담보별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흥국화재는 오는 26일부터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평균 1.9% 인상합니다. 또 기본 담보에 대해 개인용은 14%, 업무용은 8.3% 올리는 대신 차량 단독, 대물 확대, 자동차 상해 등 특약 담보에 대해서는 3.1%에서 7.8% 인하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 데 이어 1년 만입니다. 지난달 악사보험도 개인용 차량은 0.5%, 업무용 차량은 4.7% 보험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전체 평균 보험료를 올린 것은 아니지만 담보별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지난달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기본담보 보험료를 3% 올렸습니다. 대신 자차 담보 보험료를 17.8% 인하해 전체 보험료의 평균 인상률은 0%로 유지했습니다. KB손보도 며칠 전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기본담보 보험료를 8% 인상하고 자차 담보 보험료는 10.6% 내림으로써 전체 보험료 인상률을 0%로 맞추는 선에서 보험료를 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다른 손보사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다소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정 손해율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 이후 잠잠하던 보험료 인상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 소비국인 미국에서 화석연료와 전통에너지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변화될 에너지 환경을 진단하고 또 한국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에너지 전략 포럼이 열렸는데요.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에서 기후변화 문제에서 파리 협약 준수 부분이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에너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이 국제 에너지 시장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원료에서 전기,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로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트럼프 체제가 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가 주최한 제6회 에너지 전략 포럼이 오늘 서울 중구 장충동 바니안트리 클럽앤스파에서 트럼프 체제 에너지 신산업과 수출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주지연설자로 나선 정태용 연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은 금융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굉장히 큰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금융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홍인관 코캄 총괄이사는 우리나라 신에너지 사업이 배터리라는 단순 부품 제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서 고효율 에너지 선박 잠수함 등으로 배터리 ESS 산업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인프라스트럭처라던가 ESS라던가 신재생 파이낸싱이라던가 해외 수출을 연관해서 실증하는 그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에너지 전략 포럼에서는 트럼프 체제, 달라진 에너지 신산업 환경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높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동부대우전자가 1인 가구 싱글족을 겨냥해 내놓은 소형 제품 판매가 2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대형 가전업체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비어있는 틈새 시장을 실속형 제품으로 공략한 성과로 풀이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동부대우전자의 소형 드럼 세탁기. 지난 2009년 출시한 소형 세탁기는 누적 판매 50만 대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룸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디자인을 중시하는 젊은 1인 가구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 인기 비결로 꼽힙니다. 소형 가전 판매 200만 대를 돌파했고요. 공간 활용도는 높이고 실용적이면서 좀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1인 가구 가전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2010년 내놓은 1인 전용 15리터 전자레인지도 110만 대나 팔렸습니다. 15리터 전자레인지는 바쁜 일상으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이른바 혼밥 쪽이 늘어나면서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만 대가 팔린 콤비 냉장고는 기존 대용량 냉장고 대비 전체 크기를 절반 이상 줄인 공간 절약형 제품입니다. 콤비 냉장고는 일반 식품을 보관하는 냉장실을 위로 올려 자주 쓰는 식품을 꺼낼 때 허리를 숙여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부대우전자가 지난 2012년 세계 최초로 내놓은 벽걸이 드럼 세탁기 미니도 현재 세계 30개국에서 누적 판매 12만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탱크주의로 가전 3강으로 불렸던 대우전자가 소형 가전이란 틈새 시장을 공략해 과거의 명맥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동부대우전자의 내수 매출 중 소형 가전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준입니다. 향후 동부대우전자는 실용적이면서도 젊은 취향의 디자인의 소형 가전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출범의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직전 당 대표로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새누리당 탈당 계획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된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 장관과 최 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달부터 특검이 본격 개시되는 상황에서 김 장관과 최 수석을 교체하면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인 퀀텀닷 관련 미국 QD 비전을 인수합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장을 맡고 있는 정칠희 사장은 수요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QD비전의 자산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QD비전은 퀀텀닷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수 금액은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 830억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QD비전의 특허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퀀텀닷은 스스로 빛을 내는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결정 물질로 차세대 발광 소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100%에 가까워 추가로 전력 사용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화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실적 악화, 사드 우려 재부각 등으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1% 내린 600.29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6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여파로 하락세를 이어가 600선도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200조 원대를 꾸준히 지켜오던 코스닥 시가총액은 이달 들어 190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매수 주체와 주도 종목 역시 실종됐습니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 코스닥 시장에서 줄곧 팔자 기조를 보이며 4조 4,27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제약 바이오주는 한미약품 사태로 위축됐고 사드 우려로 중국 소비 영향을 받는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관련주는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작년보다 18% 늘어난 33만 9천여 명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은행과 우체국,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갤럭시 노트 7을 국내에서 산 고객이 다른 기종으로 교환할 때 혜택을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교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내주부터 기업의 신용 이벤트 발생 등으로 장내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20% 이상 급등하면 하루 동안 매매 정지 조치를 하는 내용의 투자 유의 채권 종목 지정 제도를 시행합니다. 충남 아산시는 신창면 행목리의 양계농가에서 닭 1,000마리가 폐사해 가축 위생연구소에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는 닭이 폐사한 농가 인근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5도 가까이 내려가는 등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지방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7도 등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이후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지만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해상에는 구름대가 발달하겠는데요. 이 영향으로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수도권 지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 지방은 맑겠지만 호남과 제주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중북부와 중부 산간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